이것은 인류의 홍역이자 유치한 질병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맹비난한 대상은 다름 아닌 민족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흔히 민족주의라고 하면 갈등을 조장하는 잠깐 편협하고 이기적인 이데올로기쯤으로 취급하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만약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민주주의, 그리고 현대 복지국가의 튼튼한 뼈대가 바로 아인슈타인이 질병이라 불렀던 이 민족주의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 정말 도발적인 시각이네요.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거리의 정치적 구호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신념 체계로서의 민족주의를 완전히 해부해 보는 겁니다. 민족주의가 단순한 인종차별이나 국수주의와 도대체 어떻게 다르며 왜 그토록 많은 철학자들이 이 개념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지 그 핵심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흔히 민족주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리에서 펄럭이는 깃발이나 극단적인 정치 집단을 먼저 떠올리시거든요. 하지만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훨씬 정교한 신념 체계입니다. 이 체계를 지탱하는 세 가지 핵심 믿음이 있어요. 첫째, 민족은 실제하며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 둘째, 같은 민족, 즉 동포에게는 일반적인 인류애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별한 윤리적 의무를 지닌다는 것. 그리고 셋째가 바로 민족은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정치적 자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믿음이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거대한 사상적 기반이 완성되는 거죠. 그 세 가지 믿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애초에 민족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해야겠네요. 과거에는 혈통이나 피부색, 언어 같은 뭔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조건들로 민족을 구분하려고 시도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프랑스의 사상가 에르네스트 르낭의 접근을 보면 그 객관적이라는 기준들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습니다. 르낭은 인종이나 언어만으로는 결코 민족을 정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어요. 대신 아주 도발적인 비유를 남겼죠. 아, 민족이란 풍부한 기억의 유산을 공유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 현재의 동의, 즉 매일의 국민투표라는 개념 말이죠.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진짜 사람들이 매일 투표소에 가는 건 줄 알았어요. 하하, 진짜 물리적인 투표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죠.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의지. 다시 말해, 오늘 하루도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겠다는 암묵적이고 역동적인 동의 자체가 민족을 만들어낸다는 뜻풀이입니다. 철저히 주관적인 영역으로 민족의 개념을 가져온 셈이에요. 여기에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한 상상된 공동체 개념을 대입해보면 상황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평생 서로 얼굴 한번 볼 일 없으면서도 깊은 동지애를 느끼는 놀라운 현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인쇄매체의 발달과 높은 문해력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철저한 근대적 발명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같은 언어로 된 신문을 읽으면서 나랑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타인들이 지금 나와 같은 시간, 같은 사건을 공유하고 있다는 강렬한 감각을 갖게 된 거죠. 바로 그 감각이 기존에 엄청나게 엄격했던 봉건적 신분제를 허물어뜨리는 결정적인 무기가 된 거고요. 귀족과 평민을 나누던 시대에서 벗어나 모두를 평등한 시민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묶어낸 거잖아요. 네, 맞아요. 투표소에 갈 수 있는 국민의 경계선을 확정 지으면서 사실상 현대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거대한 무대를 다름 아닌 민족주의가 마련해 준 겁니다. 민주주의의 무대를 세운 것이 민족주의라니 흔히 생각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꽤 거리가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이분법적인 착시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흔히 애국심은 착하고 좋은 것, 반면에 민족주의는 나쁘고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애국심, 즉 패트리오티즘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나 로마 공화정 시대부터 이미 존재했던 아주 오래된 정치적 덕목이죠. 반면 민족주의는 철저히 근대의 산물이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철학적 차이는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세 번째 믿음, 바로 정치적 자결권에 대한 열망에 있습니다. 아, 통치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시스템 자체에 충성하느냐, 아니면 반드시 우리가 통치해야 하느냐의 차이군요. 애국자는 외국인이 다스리더라도 그 통치가 정의롭고 효과적이라면 조국에 순응할 수 있지만 민족주의자는 통치의 효율성보다 자결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민족주의자에게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 통치한다는 사실 자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선명한 색채 대비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고대 로마 시대의 장엄하고 차분한 백색 대리석 신전, 그곳을 묵묵히 지키는 흔들림 없는 충성심이 애국심이라면 민족주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근대 혁명의 한가운데서 사람들의 거친 심장박동과 함께 펄럭이는 뜨거운 붉은색 깃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외치는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바로 민족주의인 셈이죠. 이렇게 대조해보면 두 개념이 뿜어내는 온도가 얼마나 다른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까다로운 딜레마로 넘어가 보죠. 영국의 소설가 E.M. 포스터가 1938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조국을 배신하는 것과 친구를 배신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친구를 배신하느니 조국을 배신할 용기가 있기를 바란다. 1938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죠. 전쟁에 아무니 드리우던 평화의 끝자락이었으니까 우정이라는 개인적 가치를 국가보다 우위에 두는 선언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뒤 런던에 실제 폭탄이 쏟아지고 나치와 사투를 벌이던 전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포스터의 그 친구가 적국의 치명적인 군사기밀을 넘기는 스파이였다면 과연 그때도 똑같이 친구를 위해 조국을 배신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겠죠. 이 고민은 철학에서 말하는 연관적 의무라는 개념과 직결되잖아요. 네, 우리가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아도 특별한 도덕적 의무를 자연스럽게 느끼죠. 가족이 아프면 모르는 사람보다 내 가족을 먼저 돌보는 것이 도덕적으로 지극히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처럼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딜레마의 핵심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느끼는 그 특별한 도덕적 의무가 서로 얼굴조차 모르는 수천만 명의 익명 집단인 국가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민족주의자들은 확장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세계 시민주의나 보편적 윤리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이를 거대한 규모의 불합리한 편의 일뿐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하죠. 이 철학적 논쟁이 얼마나 현실에 밀착해 있는지는 불과 몇 년 전 세계를 덮쳤던 팬데믹 백신 분배 사고 실험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턱없이 부족했을 때 세계 시민주의와 민족주의가 그야말로 정면 충돌했으니까요.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국경이란 도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임의의 선택 불가하잖아요. 따라서 백신은 국적을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급한 중증 환자나 취약계층에게 먼저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타국의 더 위급한 환자가 자국의 경증 환자보다 윤리적 우선순위에 놓인다는 논리죠. 하지만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국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일차적인 연관적 의무를 띠고 있으니까요. 다른 나라의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일단 덜 위급한 자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겁니다. 보편적 정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국인을 편애할 것인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힘든 팽팽한 윤리적 딜레마죠. 현실 정치에서는 결국 대부분의 국가가 내국인 편애, 즉 민족주의적 선택을 내렸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내국인 편애라는 개념이 이런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평화로운 복지 제도와도 아주 깊게 얽혀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모순으로 연결되죠. 네, 아주 핵심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유주의가 전체 집단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파헤쳐보는 거죠. 얼핏 들으면 절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지만 현대 복지국가가 굴러가려면 부유한 이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걷어 가난하거나 아픈 이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평생 만날 일 없는 낯선 타인에게 기꺼이 내어주려면 엄청난 수준의 연대감과 사회적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그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민족주의라는 공통의 서사고요. 맞습니다. 민족이라는 거대한 공감대가 없다면 복지국가라는 부의 재분배 시스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집단주의적 냄새가 짙은 민족주의에 철저히 기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그 딜레마를 돌파할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는 시민적 민족주의는 완벽한 대안일까요? 우리는 핏줄이나 인종 대신 헌법, 인권, 자유민주주의 같은 보편적인 정치적 원칙만으로 하나된 민족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요?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대안처럼 들리는데요. 정치적 원칙만으로 묶인 순수한 형태의 시민 민족 국가. 확실히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현실 세계에는 존재할 수 없는 환상이라고 지적합니다.
버나드에게 통찰이 날카로운데 그는 실제 국가란 사람들이 헌법에 동의한다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든 국가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특정 언어 습관, 역사적 상처, 심지어 공휴일을 보내는 방식 같은 문화적 유산들과 아주 끈적끈적하게 얽혀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특정 종교가 국교였던 나라는 지금은 세속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건축 양식이나 국가 기념일에 그 종교적 흔적이 짙게 배어 있잖아요. 새로 합류한 이민자나 소수자들은 헌법적 가치에 아무리 동의하더라도 그 문화적 잔재들 속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국가의 민족 정체성이 과거의 화석처럼 굳어 있으면 안 된다고 뼈아프게 경고하는 거네요. 이민자나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진정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족의 정체성을 민주적으로 계속 재구성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국가 공식 취임식에 역사적 주류 종교의 의식뿐만 아니라 소수 종교의 의식을 포함시키는 식으로요. 네, 그렇게 다양한 문화적 상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정체성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만 시민적 민족주의가 그나마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서사의 재구성,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에는 민족주의를 둘러싼 가장 파괴적인 논쟁거리 중 하나인 자결권과 분리독립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적 자결권에 대한 열망이 극에 달하면 필연적으로 우리끼리 영토를 분리해서 새로운 독립국가를 세우겠다는 외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민족주의가 폭력적인 이데올로기로 비판받는 주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은 거의 필연적으로 유혈 충돌, 영토 분쟁, 소수자 박해 등 끔찍한 갈등을 동반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자결권에 대한 갈망이 반드시 분리독립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로만 귀결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영국 내의 스코틀랜드나 미국 내의 텍사스 사례가 좋은 대조군이 되죠. 스코틀랜드는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독립을 논의하는 곳이잖아요. 네,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완전한 분리독립을 강행해 영국과 파국을 막기보다는 영토 내 권력 이양이나 고도의 자치권 확대를 통해 자결권의 욕구를 현명하게 해소해오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인들이 영국 시민으로서의 법적 권리와 안보를 누리면서도 자신들만의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타협해낸 거죠. 분절과 파괴 없이도 자결권의 핵심을 실현할 수 있다는 대안적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결권이 곧바로 독립국가 건설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이쯤에서 민족주의를 향해 아주 날쌘 비판을 날렸던 쇼펜하우어의 조롱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는 민족주의를 향해 개인적으로 내세울 게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국가나 민족의 업적에 편승해 자신의 빈약한 자아를 부풀리는 것일 뿐이라고 일갈했죠. 이른바 집단 나르시시즘이라는 건데 이 논리대로라면 민족주의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비합리적인 감정 노름에 불과한 걸까요? 쇼펜하우어의 냉소는 분명 뼈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민족주의가 유지하는 서사, 즉 부분적 신화가 가진 강력한 사회적 기능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미국 독립혁명 당시 한밤중에 말을 타고 영국군의 진격을 알렸다는 폴 리비어의 기행이나 미국의 자유를 상징하는 필라델피아의 자유의 종 같은 이야기들이 대표적이죠. 모두가 알고 있는 위대한 영웅적인 서사들이죠. 그런데 역사학적 팩트체크를 해보면 폴 리비어 혼자서 그 밤거리를 다 달린 것도 아니고 1776년 독립기념일에 자유의 종이 그토록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윤색된 신화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부분적으로 조작된 신화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약간의 과장이나 왜곡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혹은 맹목적으로 이 신화들을 수용할까요? 그것이 단순히 비합리적인 무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적 신화들은 흩어져 있는 익명의 개인들을 하나의 단단한 공동체로 묶어주는 핵심적인 서사장치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가졌고 본받을 만한 선조들을 두었다는 도덕적 이정표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팩트가 완벽하게 일치하는가 보다는 그 서사가 사회를 어떻게 결속시키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네요. 다만 여기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신화가 누군가를 철저히 소외시키거나 역사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점이죠. 미국 독립혁명의 신화만 봐도 백인 애국자들의 영웅담은 넘쳐나지만 당시 영국군 편에 서서 자신의 자유를 쟁취하려 했던 수많은 흑인들의 역할이나 존재는 그 위대한 국가 서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잖아요. 그 지점이 바로 민족주의가 도덕성을 잃고 타락하는 경계선입니다. 특정 주류 집단만 편안함을 느끼고 다른 집단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배타적인 신화는 결국 사회적 균열과 폭력을 낳습니다. 그래서 앞서 시민적 민족주의의 한계를 논할 때 문화적 업데이트를 강조했던 것처럼 이 부분적 신화들 역시 끊임없는 수정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미국 독립혁명의 서사에 철저히 소외되었던 흑인이나 원주민의 역사를 편입시키듯 민족이라는 범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신화가 재구성될 때에만 민족주의는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지속적인 포용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결론이 보이네요. 민족주의는 단순히 우리가 하루빨리 극복하고 치유해야 할 유치한 질병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완전히 묵어난 수천몇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사회 속에서 연대감을 느끼고 기꺼이 세금을 내어 서로를 돌보며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인류가 발명해낸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강력한 서사 장치라는 사실입니다. 배타성과 맹목성 때문에 끊임없이 비판받고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매일 누리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안전망의 기저에 민족주의라는 강력한 접착제가 발라져 있다는 모순적인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통찰일 겁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민족주의가 베네딕트 앤더슨의 말처럼 동일한 신문과 인쇄물이라는 매체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의 상상된 공동체로 묶어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같은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철저히 개인화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내 입맛에만 맞춰진 파편화된 세계관을 매일 소비하고 있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의 지독한 파편화가 연대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런 파편화의 시대에 르낭이 말했던 그 매일의 국민투표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지금 당장 내가 상상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상상하는 공동체와 완전히 다르고 충돌할 때 우리가 수백 년만 믿어왔던 연대와 국가라는 이 거대한 서사는 과연 앞으로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심층탐구는 이 강렬한 화두를 남기며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질문을 스스로 깊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